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공학이 전공이지만 생물학과 환경과학에도 관심이 많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문명이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발전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선진국의 사람들이 타고난 유전자가 더 똑똑하고 우월해서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하지만 거시 역사학과 진화생물학이 밝혀낸 뜻밖의 진실은 우리의 오랜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류의 역사를 극적으로 바꾼 진짜 주인공은 개인의 생물학적 능력이 아니라 대자연이 우연히 허락한 지리적 환경과 그곳의 식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놀라운 환경과 밥상의 우연성이 어떻게 인류의 궤적을 거대하게 설계했는지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는 힘이 센 나라들이 스스로를 우월한 인종이라고 굳게 믿으며 다른 민족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문명의 출발선을 다르게 만든 것이 자신들의 뛰어난 지능이나 내재적 능력이라고 단단히 착각했죠. 하지만 현대 진화생물학, 인류학, 지리학이 융합된 과학적 연구 결과는 이런 낡은 환원주의적 오류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문명이 발달한 진짜 이유는 특정 인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대자연이 동식물과 기후를 아주 불공평하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강대국의 조상들은 그저 운 좋게 농사짓기 좋은 생태적 환경에 태어났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유전적 우월성이라는 오만하고 오래된 환상은 머릿속에서 확실히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튼튼해진다는 뻔한 영양학적 조언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발딛고 있는 지리적 환경이 나에게 어떤 식단을 허락했는지가 곧 내 몸의 크기와 사회구조 전체를 만든다는 무서운 환경 결정론을 뜻하죠. 대자연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차려준 식탁의 메뉴판이 곧 인류 집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완벽한 설계도였던 셈입니다. 우리는 결국 유전자의 지시가 아니라 자연이 차려준 밥상의 조건에 맞춰 생물학적으로 치열하게 적응해온 결과물일 뿐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문명의 비밀을 완벽하게 풀기 위해 우리는 화면에 보이는 4가지 핵심 기둥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대자연의 생태계와 작물이 어떻게 문명을 제한했는지 알아보는 지리적 환경의 결정력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허락한 식단의 종류가 에너지를 어떻게 통제했는지 보는 영양소 섭취의 제약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먹은 밥상이 어떻게 인류의 뇌와 면역력을 바꿨는지 다루는 생물학적 적응과 질병입니다. 마지막 4번째 기둥에서는 이 모든 식량 확보 활동이 어떻게 언어와 거대 국가라는 사회 문화적 산물을 탄생시켰는지 파헤쳐 볼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 지리적 환경이 어떻게 인류의 운명을 무자비하게 갈라놓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류가 굶주림을 벗어나 거대한 문명으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야생 동식물을 내 곁에 두고 기르는 가축화와 작물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레드 다이아몬드 학자의 생태적 패키지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환경은 소름 돋을 정도로 불공평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위도, 기후, 토양의 질이 너무 달라서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죠. 결국 문명이 빨리 발전한 지역은 그곳 사람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길들일 동식물이 잔뜩 몰려있던 행운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생태학적 로또에 당첨된 역사상 최고의 금수저가 바로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유라시아에는 인간이 길들여 타고 다니거나 질 좋은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대형 초식 포유류가 무려 13종이나 넉넉히 몰려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 거대한 아메리카 대륙에는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 동물이 고작 라마 1종밖에 없었죠. 이 어마어마한 생태학적 비대칭성 덕분에 유라시아 사람들은 잉여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펑펑 쓰면서 문명의 출발선에서 훌쩍 앞서 나갔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대자연이 불공평하게 쥐어준 출발선이 훗날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완전히 갈라버린 결정적 장면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안에서도 특히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농사에 있어 기적 같은 기후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겨울이 따뜻하고 비가 오지만 여름은 덥고 몹시 건조한 아주 특수한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있었죠. 덥고 메마른 건기를 무조건 버텨내야 했던 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수명을 1년으로 압축하는 대신 씨앗에 막대한 에너지를 꽉꽉 채워넣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바로 이 큼직하고 영양분 넘치는 씨앗들이 훗날 우리 인류를 든든하게 먹여 살릴 최고의 탄수화물 폭탄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가혹한 건조기후가 오히려 인간에게 최고의 밥상을 차려준 참으로 역설적인 셈입니다. 이 초승달 지대에는 대자연이 인류를 위해 미리 완벽하게 세팅해둔 이른바 8대 창시작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엠머밀, 일콘밀, 보리, 완두콩 등 이 훌륭한 식물들은 야생 상태에서도 이미 수확량이 압도적이었죠. 특히 나달이 다 익어도 땅에 떨어져 흩어지지 않고 줄기에 딱 붙어있는 고마운 자연적 돌연변이까지 생겨나서 인간이 아주 손쉽게 싹쓸이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대륙의 불쌍한 원주민들은 콩알만한 야생 잡초를 수천 년간 피땀 흘려 개량해야 했지만 초승달지대 사람들은 그저 자연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었습니다. 타 대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고효율 식물들이 바로 문명을 도약시킨 1등 공신입니다. 게다가 유라시아 대륙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즉 가로로 길게 누워있는 아주 축복받은 지형을 가졌습니다. 대륙이 같은 위도를 공유하며 가로로 뻗어 있다 보니 일조량이나 기후, 계절의 변화 패턴이 전반적으로 아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덕분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어렵게 길들인 작물과 가축들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도 생태적 장벽 없이 아주 쑥쑥 잘 자랐습니다. 작물들이 낯선 기후에 적응하느라 뼈를 깎는 진화를 거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훌륭한 농업 패키지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은 유라시아와 정반대로 남북 방향, 즉 세로로 길쭉하게 뻗어 있습니다. 세로로 이동하게 되면 위도가 휙휙 바뀌면서 춥고 더운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온몸으로 겪게 되죠. 예를 들어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훌륭한 고랭지 감자를 길들였어도 북미로 전파하려면 덥고 습한 중앙아메리카의 무시무시한 열대우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열대우림은 넘을 수 없는 자연 장벽이 되어 농작물과 가축의 확산을 치명적으로 멈춰 세웠습니다. 결국 대륙이 누워있는지 서 있는지에 따라 인류가 기술을 교류할 운명이 완벽하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거대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세운 찬란한 이집트 문명 역시 알고 보면 이 생태학적 로또의 엄청난 수혜자였습니다. 이집트의 고도화된 문명을 지탱한 막대한 식량은 사실 나일강 주변에 원래 자라던 토종식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초승달 지대의 8대 창시작물 중에서 보리를 제외한 무려 7종은 이집트 야생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외부 유입종이었습니다. 즉, 이집트 문명이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그곳 사람들의 내재된 지능이 뛰어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외부에서 유라시아의 완벽한 고칼로리 식량 패키지가 무사히 이식된 덕분에 가능했던 철저한 물리적 결과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영양소 섭취의 제약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자연이 그 땅에 허락한 식단의 질은 인류 집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농경을 통해 밀이나 쌀처럼 고밀도의 탄수화물을 재배하게 되면 식량이 남아돌아 엄청난 잉여 생산물이 창출됩니다. 창고에 밥이 넘쳐나니 굳이 사냥을 안 해도 되는 군인, 제사장, 기술자 같은 전문 계층이 탄생할 수 있었죠. 결국 환경이 허락한 식단 구조가 그 사회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수와 기술 발달의 물리적 한계선을 철저히 통제한 셈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해서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초승달 지대의 밀과 보리는 재배도 쉽고 단백질 함량도 꽤 높아서 식량으로서 최고의 효율을 자랑했습니다. 반면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의 주식인 옥수수는 기초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했고 아주 볼품없는 야생풀에서 수천 년 동안 고생하며 개량해야만 했죠. 심지어 호주나 섬 지역 같은 고립된 환경은
고열량 곡물이나 고기를 내어줄 대형 가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재했습니다. 이처럼 환경이 랜덤으로 던져준 작물의 영양학적 로터리가 문명의 발전 속도를 하늘과 땅 차이로 벌려놓은 것입니다. 특히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옥수수에는 막대한 열량 뒤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치명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옥수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자칫하면 심각한 단백질 결핍증을 유발하기 쉬웠죠. 게다가 체내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3, 즉 나이아신이 소화 흡수가 불가능한 형태로 아주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별다른 가공 없이 주식으로만 먹게 되면 피부가 벗겨지고 치매를 유발하는 끔찍한 신경계 질환인 펠라그라에 걸리게 됩니다. 척박한 땅이 준 생명줄이 도리어 인류의 숨통을 조이는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끔찍한 옥수수의 덫을 피하기 위해 고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위대한 조리과학, 즉 닉스타말화라는 기술을 발명합니다. 말린 옥수수를 석회수나 나무재를 푼 알칼리성 물에 넣고 푹 끓이는 이 화학적 조리 혁명은 생태학적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꽁꽁 묶여있던 나이아신 성분이 풀려나 우리 몸이 쭉쭉 흡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변환된 것이죠. 여기에 부족한 단백질을 꽉 채워줄 콩을 곁들여 먹음으로써 원주민들은 대자연이 내린 영양의 저주를 풀고 완벽한 생존 식단을 스스로 완성해냈습니다. 생존은 단순한 먹방이 아니라 고도의 생화학적 해킹이었습니다. 그런데 1700년대 유럽의 스페인 탐험가들이 이 옥수수를 자기네 대륙으로 가져가면서 무서운 비극이 터지고 맙니다. 원주민들의 과학적인 닉스타마라 조리법을 미개하다며 무시하고 오직 옥수수 종자만 쏙 빼서 밭에 심은 것이죠. 생화학적 지식 없이 가공 안 된 옥수수 가루만 매일 먹어댄 19세기 미국 남부와 유럽의 가난한 농민들 사이에서 결국 펠라그라가 대규모로 창궐하여 수많은 목숨을 앗아갑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가혹한 환경의 독성을 극복하는 문화적 조리 지식의 유무가 집단의 건강과 생존을 절대적으로 좌우함을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이번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과 척박한 열대지역 사람들을 살려낸 구원자, 카사바라는 작물을 살펴볼까요? 카사바는 가뭄이 들고 흙이 메말라도 기적처럼 탄수화물을 듬뿍 내어주는 고마운 작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끔찍한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식물 스스로 초식동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내부의 맹독성 물질인 시아노제닉 글리코시드를 듬뿍 품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껍질을 까거나 씹어서 세포가 파괴되면 맹독성 청산가리인 시아노아수소가 즉각 방출됩니다. 그래서 카사바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극한의 장기 가공과 세척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목숨 건 식단입니다. 이 카사바의 무서운 맹독을 완전히 빼내려면 물에 며칠씩 담가서 장기 발효를 시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식량 부족과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독이 채 빠지지도 않은 카사바를 서둘러 섭취하게 되죠. 게다가 몸에 들어온 독을 방어하려면 황이 포함된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들에겐 그런 고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해독되지 못한 맹독이 서서히 누적되면서 다리가 영구적으로 마비되는 콘조병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난이 맹독을 해독할 물리적 시간과 단백질마저 앗아갈 때 나타나는 완벽하고 잔혹한 영양학적 덫입니다. 그렇다면 밀림지대나 포유류가 멸종한 호주 대륙의 사람들은 부족한 단백질을 대체 어디서 구했을까요?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의 최적 먹거리 이론을 보면 그 해답이 아주 명쾌하고 과학적으로 나옵니다. 대형 포유류가 없어서 만성적인 단백질 결핍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개미, 애벌레, 메뚜기 같은 곤충을 적극적으로 잡아먹는 생태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곤충을 먹는 것을 절대 야만적이거나 미개한 풍습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가혹한 환경 속에서 단백질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류가 찾아낸 가장 눈부시고 과학적인 생태학적 적응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흥미진진한 세 번째 기둥인 신체 발달과 질병의 상관관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의 메뉴와 환경적 압력은
수만 년에 걸쳐 인간의 뼈와 살, 그리고 유전자를 완벽하게 뜯어고쳤습니다. 인간 특유의 커다란 뇌용량과 체격, 그리고 특정 전염병을 이겨내는 튼튼한 면역 체계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식단이 빚어낸 진화적 산물이죠. 우리가 흔히 백인이나 서양인들의 유전적 차이라고 부르는 우월감 역시 철저한 생물학적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유전자와 밥상이 어떻게 서로를 바꾸며 공진화해 왔는지 그 놀라운 생물학적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인류 위장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역사상 최고의 혁명은 단연코 불의 발견과 요리입니다. 진화인류학자 리처드 랭엄 교수에 따르면 야생동물처럼 날 것만 씹어먹을 때는 질긴 고기를 소화하느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뱃속에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불을 이용해 음식에 열을 가하자 녹말이 부드러워지고 고기가 연해지는 놀라운 화학적 변형이 일어났죠. 음식이 연해진 덕분에 소화효소가 닿는 표면적이 극대화되었고 우리 몸이 힘들이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순수 획득 에너지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요리가 생물학적 한계를 시원하게 깨부순 셈이죠. 뜨거운 불로 음식을 조리하면서 인류는 소화라는 힘든 노동 과정을 우리 몸 밖으로 스마트하게 외주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막대한 대사 에너지를 꿀꺽꿀꺽 갉아먹던 길고 거대한 장기들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었죠. 우리 몸은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제로섬 게임을 하는데 장을 줄여서 아낀 이 막대한 잉여 칼로리를 온전히 뇌세포에 전면 투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기관이거든요. 우리가 짐승을 뛰어넘는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화식 덕분에 뇌로 갈 에너지를 넉넉히 확보한 완벽한 생물학적 승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종을 구분짓는 피부색 역시 타고난 우월함이 아니라 햇빛과 식단이 만들어낸 아주 필사적인 진화의 결과입니다. 초기 인류가 일조량이 적은 고위도로 진출했을 때는 사냥을 통해 고기나 생선을 먹으며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었기에 검은 피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밭을 일구고 밀과 보리 위주로만 밥을 먹게 되면서 식단을 통한 비타민 D 섭취가 급격히 차단되어 버렸죠. 뼈가 굽는 끔찍한 병을 피하기 위해 우리 몸은 부족한 햇빛이라도 최대한 빨아들여 비타민 D를 만들도록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하얗게 탈색시키는 긴급 진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서양인들이 우유를 아주 잘 소화하는 능력도 환경이 만들어낸 완벽하고도 교과서적인 유전적 돌연변이의 사례입니다. 원래 포유류는 이유기가 지나 어른이 되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 발현이 전면 중단되어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농사짓기 척박한 북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소를 기르는 목축업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척박한 환경에서 고열량의 우유 단백질에 의존하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도 유당 분해 효소를 돌연변이처럼 뿜어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잘 살아남아 번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인간이 소를 기르고 젖을 짜먹기로 굳게 마음먹은 문화적 혁신이 결국 인류 유전자의 모양을 영구적으로 뜯어고쳤습니다. 우유는 목마름을 달래고 칼슘과 비타민 D, 양질의 단백질을 쏟아내는 독보적인 생존 자원이었기 때문이죠. 생물학에서는 문화와 유전자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진화하는 이런 현상을 유전자 문화 공진화라고 부릅니다. 서양인들이 체격이 우람하고 유제품을 잘 소화하는 것은 그 종족이 태생적으로 우월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조상들이 가혹한 대자연 속에서 소와 맺었던 생태적 파트너십이 몸속에 남긴 훈장 같은 상흔일 뿐입니다. 하지만 축복의 땅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은 소나 돼지 같은 가축과 오랫동안 끈끈하게 부대끼며 살면서 아주 치명적인 유산도 물려받았습니다. 인류를 벌벌 떨게 했던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같은 끔찍한 대규모 전염병들은 사실 모두 가축의 몸에 있던 병원균이 종간장벽을 뚫고 인간에게 침투한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병에 걸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죽어나가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그러나 이 잔혹한 학살의 대가로 끈질기게 살아남은 유라시아인들의 피 속에는 전염병을 튕겨내는 집단 면역이라는 어마어마한 생물학적 방패가 생겨났습니다.
가축이 유라시아인들에게만 선물한 이 면역의 불균형은 훗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정복의 환상을 낳게 됩니다. 라마 외에는 대형 가축이 없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런 동물성 병원균에 단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어 면역력 자체가 완전히 백지 상태였습니다. 1532년 스페인의 불과 168명의 군대가 8만 명의 거대한 잉카 제국을 가볍게 무너뜨린 진짜 이유는 그들의 무기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몸에 달고 간 세균 폭탄이 아메리카 대륙을 휩쓸며 원주민 인구의 90% 이상을 절멸시켜버린 것이죠. 서구의 백인 우월주의 신화는 철저히 세균이 만들어낸 잔혹한 착시일 뿐입니다. 식단과 단백질이 인간의 신체를 단기간에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증명하는 슬픈 자연 실험이 바로 여기 한반도에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주민들은 수천 년간 동일한 유전자풀을 고스란히 공유해온 유전적으로 완벽히 동일한 집단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남한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학교에 고단백 급식을 도입하고 우유와 육류 섭취를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1950년대생 남성의 평균 키 169cm에서 1980년대생 175cm로 불과 30년 만에 평균 신장이 무려 6cm나 치솟는 엄청난 표현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밥상의 힘이 유전적 한계를 완벽히 압도해버린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영양의 불평등이 생물학적 신분제를 어떻게 고착화하는지 북한의 현실이 잔혹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대기근과 끔찍한 단백질 결핍에 시달린 북한의 청년들은 뼈의 성장이 멈춰 남한 청년 대비 무려 6cm 이상 극심하게 작습니다. 더 씁쓸한 사실은 보편적 급식을 먹는 자본주의 남한에서는 학력이나 소득에 따른 신장 격차가 3mm 이내로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등을 부르짖는 공산주의 북한에서는 질 좋은 배급을 받는 고위 당원과 굶주리는 일반인 사이에 1에서 2cm의 뚜렷한 신분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인간 사회의 평등이라는 가치마저 밥상의 단백질 분배에 의해 뼈의 길이로 적나라하게 증명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기둥, 사회 구조와 문화적 산물의 진화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대자연이 환경에 맞게 던져준 식량 조달과 가공 방식은 단순히 우리의 뼈와 살만 바꾼 게 아니라 인간 집단의 심리와 이데올로기까지 통째로 지배했습니다. 남녀가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젠더 분업의 탄생, 인간만의 거대한 언어 체계가 뻗어나간 경로까지 모두 식탁에서 그 모양이 결정되었죠. 심지어 경건한 종교의 가치관이나 세금을 강제로 걷어가는 거대 국가 시스템의 기원까지도 철저히 환경과 곡물이 주조해낸 작품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국가가 어떻게 식탁 위에서 탄생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시죠. 인류가 화덕의 불을 안전하게 피우고 통제된 요리를 시작하면서 수렵 채집 시대의 노동 형태와 사회 제도가 근본적으로 뒤집혔습니다. 밖으로 멀리 나가 사냥을 하고 맹수나 외부 약탈자로부터 무리를 거칠게 방어하는 일은 남성들이 주로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지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리를 전담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은 여성들이 맡는 이른바 성별 노동 분업이 출현했죠. 각자 일을 마친 뒤 화덕 주변에 빙 둘러앉아 잉여 식량을 교환하고 나눠 먹는 이 끈끈한 행위가 바로 원시적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제도를 싹트게 한 첫 기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불과 요리가 가족이라는 둥지를 지어준 셈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불에 익힌 요리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정교한 언어의 진화까지 아주 폭발적으로 촉진시켰습니다. 불로 부드럽게 익힌 고기를 먹게 되자 하루 종일 질긴 생고기를 질겅질겅 씹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저작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덕에 억세고 두껍던 구강과 안면 근육이 아주 유연해졌고 구강 내부에 혀를 굴려 다채로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물리적 발성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되었죠. 부드러워진 입 구조 덕분에 어머니와 유아 간의 복잡한 소리로 옹알이며 교감하는 고차원적 발성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농사 패키지가 대륙을 뻗어나갈 때
인류의 거대 언어군이 완벽하게 일치하며 퍼져나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쌀밥을 먹는지 아니면 밀가루 빵을 먹는지에 따라 인간의 무의식적인 심리 성향마저 완전히 두 갈래로 쪼개집니다. 토마스 타렐름 교수가 주장한 흥미로운 쌀 이론에 따르면 작물을 기르는 노동 방식의 차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집단의 마인드셋을 영구적으로 분화시켰습니다. 물을 찰박찰박 통제하며 농사를 지어야 하는 쌀 의존 사회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끈끈하게 뭉치는 집단주의 성향을 띠게 되었죠. 반면에 비가 오길 기다리며 각자 밭을 일구는 밀 의존 사회의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쿨하며 분석적인 개인주의 기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먹는 주식이 인간의 성격까지 완벽하게 조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쌀 농사를 지으면 숨막힐 듯 끈끈한 집단주의 사회가 되는 걸까요? 전통적인 논농사는 밀농사에 비해 수초를 뽑고 모를 심는데 최소 2배 이상의 막대한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모내기나 수확철이 되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이웃 간에 절대적으로 노동력을 나누는 품앗이 연대가 필수적이죠. 게다가 논에 물을 대는 치밀한 관계수로를 통제하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기심을 억누르고 끝없이 물을 양보하며 조율해야만 했습니다. 이 거대한 생존의 압력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는 튀는 행동을 억누르고 타인과의 관계를 몹시 중시하는 타이트한 집단주의 사회가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서양이나 북방 지역의 밀과 보리 농사는 사람들의 기질을 아주 차갑고 독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밀농사는 복잡한 수로를 파고 물을 댈 필요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순한 경작 방식입니다. 굳이 이웃들과 대규모로 땀 흘리며 품앗이를 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저 각 가구가 고립적으로 자기 땅에 씨를 휙휙 뿌리고 수확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웃의 시선을 굳이 살피거나 강제로 비위를 맞추며 협력해야 할 끔찍한 사회적 압력이 싹 소거된 것이죠. 그 결과 서구 사회는 남에게 기대지 않는 강렬한 개인주의와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마음껏 뽐내게 되었습니다. 농업이 새겨넣은 이 뼈저린 문화적 DNA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일상 행동에서도 소름 돋게 관찰됩니다. 현대 중국의 스타벅스 고객 수천 명을 훔쳐봤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쌀농사 중심인 남부 문화권 고객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몸을 웅크리고 신체 공간을 아주 작게 쓰는 성향이 뚜렷했죠. 반면 밀 문화권인 북부 고객들은 서양인들처럼 의자를 젖히고 다리를 쫙 벌려 당당하게 개인 공간을 차지하는 맨스프레딩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1950년대에 무작위로 쌀과 밀 농장으로 차출된 노동자들의 심리 성향이 불과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뼛속 깊은 성격조차 유전자가 아니라 철저한 노동과 환경의 산물입니다. 가장 신성하고 범접할 수 없어 보이는 종교적 율법들마저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생태학적 칼로리 계산기가 낳은 산물입니다.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가 예리하게 분석했듯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 돼지고기를 극도로 꺼리는 진짜 이유는 물이 부족한 사막기후에서 돼지가 인간의 귀중한 물과 곡물을 너무 많이 뺏어 먹기 때문입니다. 기후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사육을 원천 차단한 것이죠. 힌두교의 유별난 소 숭배 사상 역시 극심한 가뭄 때 밭을 갈아주고 땔감을 주는 최후의 보루인 소를 잡아먹어버리고 싶은 인간의 자멸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고도의 생태적 안전장치에 불과합니다. 식량이 남아돌기 시작하자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과 지배구조를 정당화하는 잔인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막강한 왕과 귀족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구하기 힘든 후추 같은 향신료, 설탕, 희귀한 육류 등을 철저하게 독점했죠. 평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갈려들어간 사치스러운 고급 요리를 탄생시켜 정치적 우월성을 시각적으로 뽐냈습니다. 이 넘볼 수 없는 식탁의 위계질서는 그저 입맛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너희와 핏줄부터 다르다라는 지배 권력을 매일 대중의 눈앞에 각인시켜 계층을 영원히 고착화하는 가장 강력하고 세련된 세뇌 장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백성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강제로 뜯어가는 거대 국가 시스템은 왜 하필 곡물지대에서만 탄생했을까요? 정치학자 제임스 스콧 교수는 그 비밀이 바로 벼나 밀 같은 곡물이 가진 무서운 가독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곡물은 땅 위에서 훤히 자라기 때문에 수확할 때 징세관의 눈을 속여 수확량을 몰래 빼돌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나탈 단위로 되어 있어 세금을 세밀하게 쪼개 걷기 좋고 바싹 말리면 썩지도 않아 중앙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군대나 관료들에게 월급으로 배급하기도 최고였죠. 한마디로 조세를 쥐어짜는 착취기구를 굴리는데 곡물만큼 행정적으로 완벽한 작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끔찍한 강제징수와 통제를 피해 산속으로 도망친 동남아 조미아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선택을 합니다. 국가 관리가 수확량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훔쳐가기도 어려운 감자나 카사바 같은 흙 속의 뿌리 작물로 연명하며 스스로 아나키즘적인 평등한 자유를 쟁취해낸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계 문명 격차의 본질은 인간 개개인의 생물학적 우열이 절대 아닙니다. 대자연의 랜덤 로터리가 던져준 지리적 우연이 식단을 통제하고 그 밥상의 메뉴가 우리의 뇌와 체격, 성격, 나아가 정치 체제까지 거대하게 찍어낸 위대한 진화적 설계도일 뿐입니다. 기후위기로 전 세계의 식탁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금, 이 자연의 서사는 앞으로 인류의 새로운 진화와 권력 지도를 예측하게 해줄 가장 예리하고도 묵직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